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에서 후보 공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비판하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내년 설 연휴 전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일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표 소동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 각본에 의한 엉성한 쇼라며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심히 유감이라며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홍 부총리를 엄호했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야의 격돌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와 함께 사직서 반려로 일단락된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계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 운영위원회 국감으로 오늘 첫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당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무감사 자리가 아니라며 강력 항의한 겁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전 청와대 직원들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미리 언론에 공개한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청와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책 점검에 주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의 어떤 회복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른 어떤 정책적인 보완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 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을 주장하며 원안 사수에 나섰고 야당은 예산 낭비 사업을 지목하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 보강,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었다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설 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재정에 어떤 부담이 크게 있다고 하면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더 이상 현 시점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야당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별로 현금 살포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세계 인턴십 사업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예년 수준의 남북 교류 사업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턴십과 고용 촉진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서 고용 유지를 높이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공공 배달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해 온라인 경제 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임 표명과 관련한 거취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의 정치쇼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했는데 보건복지위에서 박능우 장관은 공공의료체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국민권익위 홍보비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의협이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취소로 인해 내년 의료 공백 현실화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예산 증액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이번 주 중으로 해결 수순으로 들어갔다며 뭔가 재응시가 있을 것처럼 복지부 차원의 경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 의원들은 내년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 방역 단계별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가 있을 만한 곳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전수검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걸 예방해가고 또 그것을 이제 방역에서 치료 중심으로 넘어갈 건 또 넘어가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정무위에서 여야는 작년보다 오른 권익위 홍보 예산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 권익위 특성상 충분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적자 재정을 안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홍보비 증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그냥 집행하는 곳이지만 권익위는 국민들이 부패를 신고하고 자신의 내용들을 신고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 쪽에 집중하시고 그 업무의 성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 도중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오르는 바람에 차례로 자리를 떠났고 정무위는 조기 산회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여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당원까지 바꿔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방문해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나 시민후보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건 작건 차질이 생긴 것 그리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현장 최고위는 예산 정국인 상황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지만 사실상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민심 잡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광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4월 7일 우리가 이 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다소 불만스러운 생각도 있다 할지라도 당의 혼연을 제거돼 가지고서 이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 물색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경선에서 일반 시민 참여 비율을 늘려 시민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선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말고는 야권이 없다고 한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반민주당 진영의 연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기재위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에 그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해서 아주 놀라게 했었는데 뭐 나중에 반려가 됐다 그랬을 때 오늘 예결위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동 경위 거치 과정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 사퇴 의사를 번복을 하고 그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재위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하고 그 재심의했다는 소식에도 홍 부총리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총리직에서 좀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심경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했는데요. 네. 오늘 그 예결위에서 한 발언을 보면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홍 부총리의 어제 오늘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숙고해서 아무 일 없었던지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오늘 예결위에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혀서 그 소동은 일단락된 셈인데 홍 부총리 입장 표명에 여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제 기재회에서는 여당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야당에서는 소신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예결위에서는요. 야당 간사죠. 국민의힘 그 추경호 의원은 엉성한 정치쇼라며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그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본다며 옹호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로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차 그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그 지급 범위를 두고 이제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체 지급은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청 의견에 따라서 전체 지급이 된 바 있고요. 홍 부총리 지난 그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그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포함을 시켜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 등을 두고도 당청과 부딪힌 바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내왔었는데 기재부의 의견 대부분은 좀 당청 의견에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거진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쌓여온 게 터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가 어제 기재회에서 그 사의 표명 이유를 든 게 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데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홍 부총리가 그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과세 형평을 위해 3억 원부터 세금을 매기자고 그 주장을 했던 기재부의 안이 무력한 데 대한 그 항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홍남기 부총리 이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또 이거 맡으면서 당정청 간의 갈등이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거치총리가 일단락됐지만 올 연말 또 내년 초에 개각설이 솔솔 나오면서 홍 부총리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직서 반려로 일단 예. 갈등은 봉합이 됐는데 홍 부총리가 이렇게 리더십에 상처를 입어서 경제부처 수장직을 좀 오래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그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경제 투톱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김상조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제 라인의 후임자들 벌써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예상보다 그 개각의 폭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여권에서는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교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홍남기 부총리 사직 표명에다가 반려되는 과정 그리고 연말 연초에 있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내각 대거 교체 이까지 나눴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4박 6일 동안의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특별 입국 절차 제도화와 한 베트남 정기 항공 노선 재개에 대한 베트남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방 마지막인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은 효성 등 기업 현장을 돌아보고 호치민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포 사회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첫 외국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은 순방 동안 베트남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한국 기업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박 의장은 베트남 국회의장과 총리와의 회동에서 특별 입국 절차의 제도화와 코로나19 이후 멈춰있는 정기 항공편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에 모든 방면에서 건설적인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회동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낭 노선의 정기 항공편을 제안했고 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전략협력 관계 격상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측은 항공 운행 재개와 특별 입국 허용 등에 한국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아울러 11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홍수 피해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깊은 의료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베트남 현지 핵심 생산 거점인 삼성 박린 공장과 북부 남빈성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통관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잠시 후 예정된 호치민 당서기 면담을 끝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례식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장시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은 당시 조문을 나섰던 인사들이 많아 확산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날 빈소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검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아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믹산 예산정책처장, 김만음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믹산 신임 예산정책처장은 입법고시 10회 출신으로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김만흠 신임 입조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고 주요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급상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망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을 바라보는 주 원내대표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정치도 이 종합예술이고 고도 이 경륜이 필요한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 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떠오르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은 입장이라며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저는 그런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영역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 원로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편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선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인 만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일 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2022년 대선을 위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범야권은 대연대 측면에서 외연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윤석열 총장 그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 38명 가운데 22명이 주택을 처분했고 다주택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윤리감찰단이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8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2명이 지난달 말까지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 지역 소재 농가주택 등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2명도 나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은 늦어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에게 서신을 보내 다주택 해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는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지시하며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은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제가 오늘 사회시민과 이렇게 사직서를 전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 먼저 잠깐 짚어보죠. 미 대선 상황 계속 지금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개표인데 의외로 지금 트럼프의 승산 가능성도 내오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상황이고 세계적인 리더십 분위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 최종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개표 진행되는 과정 보고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트럼프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이제 선거 시작되기 전만 해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전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 예상이 많이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 소장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 좀 미국에서 좀 사셨죠? 네, 제가 13년 살았죠. 13년 사셨죠. 장성철 소장은 한 번도 안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건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원래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죠. 그 공업지대가 지금 상당히 좀 원래 바이든이 선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유동적이어서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펜실베니아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우편 투표나 아니면 사전 투표가 나중에 개표를 하거든요. 현장 투표를 먼저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쪽이 우세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이제 치고 올라오고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실하게 봤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 보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진단하시네요. 그거 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깁니다. 제가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모 방송국에 나가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때 상대편 패널분하고 앵커분들이 되게 상대편 패널이 혹시 최 교수님 아니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다른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캐치프레이즈가 그 미국 국민들에게 주는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가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도 그렇게 했었죠. 네, 바이든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거를 걸었어요. 과연 미국의 주류 사회 70%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이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때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져 있나? 그건 좀 회의적일 거다. 그리고 경제가 되게 좋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잠깐 좀 침체되는 데 있었지만 경제도 좋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너무 좀 트럼프보다는 경쟁력이 좀 낮았지 않았느냐 그런 혹시 전망들을 미국 유권자라면은 장성철 소장은 누구를 찍었겠어요? 저도 바이든을 찍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을 찍었을 것 같다. 좀 품위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예측대로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관련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증인 불출석으로 미뤄졌던 국회 운영이 청와대 국감 오늘 이제 연기됐다고 오늘 재개가 됐는데요. 노영민, 서훈, 김상조 이른바 청와대 새 실장은 출석했는데 다른 뭐 민정수석이나 몇 사람 얼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상황 어떻게 봤습니까? 뭐 일단 그 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례상 민정수석 같은 경우 관례상 출석을 안 했었고요. 지금까지 뭐 6번 정도 제 기억으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건 그때도 다 지금 민주당 정부일 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정부 때는 출석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출석 안 하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민정수석이 출석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답변하면서 비서실장이 정말 답변하는 게 부족하거나 거기서 충분히 다 듣지 못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민정수석이 출석 안 한 부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경호처장 같은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사과를 받고 이미 그걸 받아들인 상태고요. 경호처장도 뭐 경호 업무 때문에 결국 출석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차장이요 이번 출석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출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출석하지 않은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기됐다 재개된 오늘 청와대 국감 얘기입니다. 뭐 그냥 저건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중요한 3실장이 다 참여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이 이렇게 국회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청와대 국감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는데요. 바로 여당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청와대 국감에서 적절했던 질문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꼭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런 질문 차원을 떠나서, 왜냐하면 2015년도에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하셨을 때, 네, 그 조항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야, 국민 여러분, 저희가 정치혁신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을 우리가 개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 중앙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셨을 때 거의 당대표의 목숨을 걸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민주당이 그 참정권을 너무 훼손하는 거야. 헌법상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야. 라고 폄하를 시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입장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과하게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빠져나가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장 선생님 말은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왜 거기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제 질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야당 의원이 했던 예. 선택적 침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을 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건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뭐 장수장처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대통령이 직접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럼 민주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당대표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당정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이러면서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또 지금 민주당 당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연관시켜서 대통령에게 뭔가 좀 그 피해를 주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그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이분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마치 뭔가 말을 바꾼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여러 쟁점이 있었죠. 네, 아임 있었죠. 옵티머스 네.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 또 북한 피격 사건, 또 오늘은 귀순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신병 확보와 안보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임 옵티머스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깊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답변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원칙적인 발언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누군가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고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없었다고 보고요.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뭐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나 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가 될 만한 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무위원회 어떤 국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을 주목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더 공정했다,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과연 이 정부가 공정한 정부이냐, 이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추미애 사태까지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을 좀 화나게 하는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 갖고 내일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수장 문제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장 수장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도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래 제기했던 문제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이 제기했던 그 언론의 모든 보도가 다 사실이냐? 그건 지금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론들이 워낙 보수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겼지만 결론적으로 재판이 다 끝나보고 시시비비가 가려진 이후에 결정에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홍남기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또는 사표 제출했다가 이제 즉각 반려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핵심 이유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에 대한 책임지겠다. 상당히 화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제는 그랬었는데요.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지적들도 하고 있으면 정시 쇼다 이렇게들 나오긴 하는데 일련의 과정, 현재로서는 이게 완전히 계속 장기적으로 홍 부총리가 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현 상황에서는 계속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은데 저는 쇼라고 봐요. 예? 전 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겠다라는 것은 쇼다, 하나의 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누구를 향한 쇼를 한 겁니까?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향한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태까지 올해 4월달에 있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1차 지급, 그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준비한 안이 당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묵살됐거든요. 그러면은요. 본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기재부를 통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열심히 대안을 마련해도 당의 뜻에 따를 건데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그냥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예산안이라든지 재정 중칙이라든지 기재부가 나름대로 준비한 여러 가지 국가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또 여당에 의해서 묵살될 거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수치기 사퇴쇼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장수영 말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부딪혀만 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됐지만 시민사회단체도 홍남기 부총리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고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진보 진영에서 사퇴 압박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본인한테 브레이크가 됐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도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던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이 처해 있는 이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을 뚫어보기 위해서 사표를 던져서 재심을 다시 받음으로써 본인한테 힘이 실리게 만들어서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를 바로 반려하면서 다시 힘을 실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으로 홍 부총리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도 상황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 때마다 홍 부총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문 대통령,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네. 네, 저는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차기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장관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된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예산 국회잖아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부총리를 바꾸게 되면 상당히 이제 준비해온 여러 가지 예산 심사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이번 예산안까지는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제부총리를 바꾸게 되면 인사청문회 해야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 예산 통과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차후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뭐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 시점을 잡은 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 없어도 예산은 잘 처리됩니다. 그것은 기우고요. 저는 왜 이렇게 다시 유임시켰냐면 말 잘 들어서라고 좀 보여집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4월 달에 있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위 70%만 줍시다라고 했을 때 여당과 청와대에서 아니야 보편적으로 다 줘야 돼라고 했을 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지만 며칠 만에 꼬리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 다 뒷받침했습니다. 말로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행동은 상당히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잘 듣고 정부와 여당이 하라는 대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잘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임을 빙자한 유임을 시킨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꼭두각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홍 부총리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계속 제가 이런 표현 사사건건 대립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기재부나 아니면 경제를 생각하는 우리 국간을 생각한다는 소위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계속 모든 정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서 정책적으로 간 적이 없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갔지만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 편으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수장은 약간 그런 거를 기재부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쇼처럼 얘기를 아까 얘기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처럼 얘기했다는 건 사표를 던진 건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내가 직을 던지면서까지도 내가 기재부를 지키고 기재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자기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사표를 던졌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예스맨이라고 하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과 행보를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꼭두각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표현보다 너무 단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안이라든지 재정 중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한번 두고 보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예결에 참여했던 홍 부총리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두고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일단 당분간 하지만은 조만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연말 연초에 있을 상당 규모의 개각대 그때 뭐 같이 포함될까 아니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직무수행에. 그렇죠. 어제 이제 뭐 정보지 같은 데서는 차기 뭐 기재부 장관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여권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제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회 나와서 사표 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장관이냐. 당정청 관련해서 예전에 김동연 장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갈등 관계는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표 냈다고 밝힌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당신 혹시 사표 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표 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본인이 어떤 결심을 했겠지만 어젯밤에 집중적인 설득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이 좀만 참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폭적인 개각 때 안 바꾸면은 개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지 않는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두 번 강조해서 제가 반어법을 썼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뭐 물론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예산안 통과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업무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진보 진영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홍 부총리가 이런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이렇게 돌출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제가 올해 연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 등 당원 투표 뒤로 숨은 꼼수 정치다, 답정너식의 투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일단 민주당은 사과해야 돼요. 저는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때까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바꿔서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의견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당원 당규 바뀌는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의견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한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본인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당으로 후보 안 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것 자체가 이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위협받는 겁니다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국민적으로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이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얘기 하실래요? 네.
저는 이건 이재명 지사만 좋은 일 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결정한 거는요. 나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치 지도자는요. 국민들의 감동을 줘야 돼요. 손해를 무릅쓰고 원칙과 명분과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 정치한다면서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가장 큰 책임 정치는요.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낙연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재명 지사만 좋은 일 시켜줬다라고 저는 결론 내려드립니다. 예, 이번 선택에 상당히 실망을 하시는군요. 예, 최근에 주호영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막판까지 가면은 안철수, 금태섭 등과도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연대 가능성을 흘렸는데 아직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요. 지금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건은 뭐냐면 지지율, 예컨대 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야권에서 생각하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어떤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지지율을 못 가져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 반등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세력을 모아서라도 이번 선거에 올인하려는 태도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뭐랄까 신선한 인물을 통해서 뭔가 지지율 반등을 시도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탈환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쪽으로 힘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기려면 이런 분들과 다 함께 해야 된다.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울시장 자리 탈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요일 뉴스엔 이슈 항상 명콤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종일 추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항상 내일 뵙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요. 뉴스엔 제가 앵커로서는 오늘 마지막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다른 자리를 맡아서 가게 됐는데요. 국회 방송 뉴스엔이 국민의 미래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국민의 미래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스엔 또 강아랑 앵커와 더불어서요. 새로운 분위기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뉴스엔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